자, 오늘은 70페이지 사회 구조와 인간 집단의 상호작용 그 내용 마무리를 하고 1탈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과서 70페이지에 보면 이제 구조와 개인의 관계가 이제 개인이 구조의 영향을 받기도 하지만 꼭 모든 것이 다 영향을 받는 건 아니다. 왜냐? 인간에게는 무엇이 있다? 독립성과 자율적인 의지가 있기 때문에 구조화된 삶을 거부하는 삶을 선택해서 할 수도 있다. 즉, 개인이 구조를 변화시킬 수도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인간이 사회 구조가 우리에게 미친 영향, 너희들이 생각할 때 우리를 둘러싼 어떤 구조적인 힘이 있다. 근데 그것이 무엇인지 인식을 하고 그게 과연 옳은 것인지 또는 잘못된 건 아닌지 한번 따져본 다음에 그거를 변화시키려는 노력을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 밑에 있는 드레피스 사건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1864년 프랑스 육군 대위 드레피스는 독일 대사관 장교에게 군사기밀을 팔아넘긴 죄로 고발당했다. 그는 체포된지 2달 만에 재판을 받고 프랑스형 기아나 앞바다의 악마섬이라는 악명 높은 범죄자 수용소에서 정신형을 살도록 선고받았다. 재판은 필체가 비슷하다는 불충분한 증거만으로 진행됐다. 당시 프랑스 사회는 거리줄 악의적인 반유대주의가 지배하고 있었고 여론과 프랑스 언론은 유대인 드레피스의 종신형 선고를 열렬히 환영했다. 재판이 끝나지 15개월이 흐른 뒤 참모본부 정보국의 피카르 중령이 우연한 기회에 드레피스 사건의 서류철에서 드레피스 유죄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사실, 그리고 문제의 필적이 보병대장인 에스트라지 소령의 필적과 똑같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결국엔 누명을 썼다는 거죠. 피카르 중령이 이 엄청난 사실을 상부에 보고했으나 그의 상관들은 자신과 참모본부의 체면을 지키기 위해 드레피스 사건을 그대로 묻기를 원했고 피카르 중령을 위협하기까지 했다. 피카르 중령은 무죄 입증을 위해 다시 뛰었고 드레피스라는 이름이 사람들의 이름에 오르내리기 시작했다. 대부분의 지식인들도 침묵하고 있던 그즈음 소설가 에밀 졸라가 나는 고발한다라는 글을 발표해서 드레피스 사건의 진상과 군부의 음모를 폭로하고 드레피스 사건의 재심을 요구했다. 전세가 클레망송, 작가 아나톨 프랑스 등이 이에 가담했고 이들의 끈질긴 재심 요구 끝에 군부는 결국 1906년 무죄 판결을 내렸다. 드레피스는 사면 복권되긴 했지만 프랑스는 당시 군법 회의가 음모와 조작에 의한 것이라는 사실을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자,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드레피스 사건 당시에 구조화된 행동을 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행동을 한 사람은 누구였는지 두 분의 부자라고 되어 있는데, 자, 드레피스 사건의 핵심은 뭐였죠? 드레피스라는 사람이 간첩죄로 감옥을 살았는데 사실 이거는 뭘 쓴 거야? 누명을 쓴 거야. 그냥 이 누명을 쓴 거에 대해서 그 당시 군부나 뭐 이런 데서 이제 이 누명을 은폐, 감추려고 했던 거죠. 근데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났느냐? 아까 선생님이 밑줄 쳐한 것 중에 뭐가 있었어요? 당시에 프랑스 사회가 유대주의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반유대주의가 뭐냐라는 건데, 유대인들을 싫어하는 거예요. 그럼 유대인들을 왜 싫어했을까? 이걸 생각을 해봐야지. 유대인은 어떤 사람들이죠? 유대인? 들어봤나 모르겠는데, 유대인들 어떤 사람들이에요? 유대인 하면 떠오르는 게 뭐가 있어요? 네? 노벨상. 제일 많이 타는 사람들. 또 부자. 또 여기서 지금 나와서 노벨상을 탄다는 얘기는 얘네들 굉장히 똑똑하다는 얘기고 또 부자라는 얘기야. 얘네 똑똑한데 부자면 어떤 시선으로 보죠? 존경의 시선으로 봅니까? 아니면 좀 약간 질투, 희생 이런 걸 보나요? 질투와 희생. 또 이 사람들은 본인들이 신으로부터 선택받은 선민의식 이런 것도 있습니다. 오로지 자기 민족만 신으로부터 선택받았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종교생활을 해요. 근데 따져놓고 보면 유대인들 말고 유럽 사회는 어떤 종교를 믿고 있지? 카톨릭, 그다음에 뭐 개신교도 있고 프로테스탄트도 있는데 그거를 다 통합하는 종교의 용어니까 크리스트교야. 크리스트교. 그지? 근데 크리스트교는 누구를 믿는 종교죠? 예수를 믿는 종교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유대교는 그러니까 자기들이 그 중동 지방에 살면서 원래부터 믿던 신이 있어. 근데 그 신이 자기들에게 해준 어떤 그런 역사, 과거를 쭉 기록해 놓은 게 있단 말이야. 그게 성경이라는 개념이야. 그들에게는.
근데 그 성경 문구에 어떤 내용이 있냐? 나중에 구원자가 와서 우리를 구원해 줄 거다 라는 거야. 근데 그리스도교는 그 구원자가 왔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게 누구라는 거야? 예수라는 거죠. 그죠? 근데 유대교는 그거를 인정을 하지 않아요. 근데 봐요. 종교의 차이는 사람들이 어떤 기본적인 관념, 가치관 이런 거기 때문에 생각이 다르면 충돌할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뭐 프랑스 사회뿐만 아니라 거의 전 유럽 사회가 유대인들의 본성이 높지가 않았던 거지.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으니까. 또 걔네들이 되게 부자고 잘 살고 똑똑해. 종교도 다른데 잘 사는 애들이야. 똑똑한 아이들이야. 그럼 시선이 곱게 보겠냐고. 물론 그렇지 않은 거죠. 그래서 이제 2차 대전 당시에 독일에서 히틀러, 나치가 유대인들을 학살하고 막 체포하고 그럴 때 유럽 사람들, 특히 독일 사람뿐만 아니라 유럽 사람들이 별로 개의치 않았다는 거예요. 보기만 하죠. 왜? 미운 놈들 저렇게 하니까 잘못. 또 독일 사회에서는 그때 당시 유대인들을 뭘로 삼았느냐? 독일이 그 전쟁을 치른 뒤에, 프랑스랑 전쟁을 치른 뒤에 전쟁에서 졌단 말이야. 휴전을 하긴 했는데 졌다라고 판단을 하는데 그 원인을 또 누구한테 돌린 거야? 유대인들이 간첩 활동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뭔가를 자기 사회 내부에 있는 뭘 찾기 시작한 거야. 그걸 표현하면 희생양이라고 해요. 희생양. 그러니까 쟤네들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됐다. 지금 우리 진짜 정말 충격적인 사건이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들도 잠 못 자고 나도 잠 못 자고. 그죠? 근데 가만 보면 언론에서 보도하는 모습들을 보면 자꾸 뭘 찾아내요? 이거 찾아냅니다. 너 때문에 그랬다. 너 때문에 그랬다. 근데 따져놓고 보면 선생님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분명히 그 선장이라는 사람이 그 노수를 보면 잘못한 건 맞는 것 같아. 누가 봐도 그런 것 같아. 근데 문제는 선장만 문제를 삼는 게 아니라 초창기에는 누구를 희생양으로 삼았냐면 교사들. 교사들이 잘못했다. 왜 교사만 살아남는 거야? 결국엔 그거를 교감선생님이 다 책임지겠다고 하고 정말 안타까운 결정도 내리고, 그러고 나니까 교사들에 대한 욕은 쏙 들어가요. 그리고 나서 계속 찾아다녀. 누구? 첫 번째 그 회사. 그 다음에 또 이제 누굴 찾아다녀? 정부. 그 다음에 또 해경. 뭐 계속 찾아냅니다. 자꾸 뭘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노를 풀 대상을 찾아내는 거야. 지금 내가 좀 화가 나 있기 때문에 분노를 풀 대상을 만들어내고 있는 거야. 근데 봐봐. 냉정하게 생각해보자고. 과연 누가 그 사람들한테 과연 떳떳하게 돌멩이를 던지고 과연 떳떳하게 너 때문에 그랬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 나는 그럴 수 있을까? 나는 못할 거야. 나 그렇게 착한 놈 아니고, 나 그렇게 도덕적인 사람 아니고, 나 그렇게 죽기 잘 키운 사람 아니고, 내가 학교 생활하면서 선생님들이 내가 선생님 하면서 너희들한테 가르치는 내용들 중에 나도 잘못하는 부분이 있을 거 아니냐. 그리고 여러분도 그런 거 있지 않아요? 분명히 여러분도 행동하다가 선생님한테 잘못하는 부분도 있고 친구들에게 잘못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근데 본인이 한 거는 생각하지 않고 그냥 화풀이할 상대만 찾아내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까워요. 물론 가족들의 분노와 슬픔은 뭘로 표현할 수 없어요. 그거는 그냥 가서 같이 공감해줄 수밖에 없고 그렇게 하는 게 맞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 나와 같은 사람들은 누군가 잘했다 잘못했다 얘기하려면, 물론 그런 사람이 없으니까 그런 얘기를 하지 말라는 거냐, 그건 아니야. 분명히 뭔가 잘못된 게 있으니까 고칠 필요는 있지. 근데 과연 그 사람들만 고치면 되는 문제일까? 우리 사회 전체적으로 구조적으로 뭔가 잘못된 건 없을까를 한번 보자는 거죠. 그냥 한 사람만 희생양 만들어가지고 죽일 놈 살릴 놈 하지 마. 쌤 하는 얘기 이해돼요? 이해됩니까? 그 창문 좀 닫자. 소리가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당시 유대주의, 반유대주의가 프랑스에 만연했기 때문에
누가? 언론인과 여론, 일반 국민들 어떻게 했어? 이 사람이 그냥 간첩죄 된 거를 어떻게 해버린 거예요? 환영해버렸다니까? 그래, 네가 유대인이니까 그러겠지. 넌 그러고도 남을 놈이야. 얼마나 편견에 사로잡히는 거야. 600만 이상의 희생자를 냈잖아요, 결과적으로. 그 분노의 대상은 참입니다. 독일인들은 지금까지 그거 반성하잖아요. 그죠? 해마다 찾아가잖아. 그 사과하러. 얼마나 사과를 해댔으면 이스라엘 정부가 독일 수상한테 목걸이를 줘. 이제 그만해도 된다가 아니라 정말 이제 너만 노력하는 거 아니야? 근데 얘네들은 왜 저래? 어저께도 또 참배했다며. 반성을 안 하는 거죠. 근데 나도 반성 잘 안 하고 사는데 여러분도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도 자기 반성부터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요. 여러분, 나도 그런 놈이 아닙니까? 내가 뭐 얼마나 깨끗하고 얼마나 착한 놈이라고 그러겠냐. 나도 나쁜 짓 해. 나쁜 짓 하는 게 옳다가 아니야. 근데 구조적으로 그렇게 돼 있는 구조라면 대한민국 사회가 그걸 바꿔줄 필요가 있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구조인지를 알 필요가 있는 거죠. 너희들이 노력해서 바꿀 수 있으니까. 그죠? 그죠? 그래서 여기와는 조금 반대되는 행동을 한 사람들이 있지. 그게 누구야? 피카르라는 사람, 또 에밀 졸라, 뭐 몇몇 소설가들이 결국엔 이게 누명이었구나라는 걸 밝혀냈죠. 사회에 고발한 거죠. 정신 좀 차리세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꿔야 됩니다. 라고 얘기한 거죠. 편견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이걸 깹시다. 그러면 이거 문제 풀 수 있겠죠. 드레피스 사건 당시에 구조화된 행동을 한 사람들은 누구겠어요? 누굽니까? 구조